사이네. 며느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 낡은 국밥집 넘겨 엄마. 나는 아들 강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천둥 같은 한 대의 뺨이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아직 망설여? 그가 소리쳤다. 평생 그 지긋지긋한 국물 냄새나 맡고 살래? 민준아. 내 뺨이 뜨거웠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국밥집 하는 늙은 엄마가 무슨 장사꾼을 알겠어.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 엄마 좀 붙잡아.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제발, 엄마, 이번 한 번만 부탁이야. 절대 안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버텼다.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리곤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뭐. 그리고 아들이 내 손을 놓았다. 며느리의 어깨가 세차게 나를 밀어냈다. 나는 차디찬 대리석 계단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 이건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범인들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쇠사고를 12시간 동안 푹 고인 국물 냄새가 오숙자의 손등 주름마다 밴 듯했다. 40년의 노동, 잠 못 이루던 밤들. 두 자식을 키우느라 흘린 땀과 눈물의 냄새였다. 그러나 오늘 환갑을 훌쩍 넘긴 62째 생일에는 그 손이 비로소 쉬어도 되는 날이어야 했다. 검게 윤이 나는 큰 세단이 평창동의 포장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높은 담과 굳게 닫힌 문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잠든 괴물처럼 늘어선 동네였다. 여기서 남산타워도 보이네 엄마. 강민준이 자랑스럽게 창밖을 가리켰다. 오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저 멀리 타워가 아닌 아들의 목덜미를 보고 있었다. 변함없는 검은 머리. 예전엔 어깨에 올라타 손을 대야만 겨우 어루만져 주던 넓은 어깨.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했다. 옆자리에 앉은 막내딸 강슬기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엄마, 잠깐 있다가 눈 감아주세요. 민준이랑 지아가 큰 서프라이즈 준비했대요. 인긴, 애가 아직도 애구나. 오숙자는 꾸짖는 듯 말했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자동문이 열리고 세 층짜리 현대식 저택과 손질된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드러났다. 재벌가인 며느리 윤지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주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컬을 넣은 머리, 흰 미소까지도 완벽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아는 예를 다해 고개 숙였지만 그 시선은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슬쩍 훑으며 차갑게 빛났다. 식탁에는 호두나무 테이블 위에 프랑스 와인, 고급 스테이크, 트러플 향이 도는 버섯 스프가 차려져 있었다. 모든 게 호화롭고 낯설었다. 오숙자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에 잠깐 머뭇거렸고 대신 가게에서 펄펄 끓던 국물 소리와 손님들의 떠들썩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도 자식들이 웃는 얼굴을 보니 괜찮았다. 엄마, 선물이에요. 슬기가 들뜬 목소리로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그녀가 직접 든 베이지색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겨울 되면 꼭 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딸 손재주가 이렇게 좋구나. 오숙자는 목도리를 볼에 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포근하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때 슬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응, 다녀와. 지아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슬기가 문을 나서자마자 지아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식사실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아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위선이 거치고 극이 시작되었다. 민준이 목청을 가다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사실 오늘은 생신기념뿐 아니라
지아랑 저에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아는 말없이 짙은 녹색 가죽 파일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뚝딱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이게 뭐죠? 오숙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심중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투자 기회입니다, 엄마. 민주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아 아버님 회사에서 강남에 큰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해요. 투자하면 10배 수익이 날 거래요. 다만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라니? 우리 설렁탕 집에 무슨 큰 돈이 있단 말이요? 현금이 아니라고요. 지아가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필요한 건 설렁탕 집과 광장시장 땅이에요. 어머니가 그걸 민준에게 명예 이전해 주시면 민준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투자할게요. 걱정 마세요. 몇 달 지나면 더 큰, 훨씬 멋진 가게로 바꿔드릴게요. 오숙자의 귀가 먹먹해졌다. 아들이자 그녀가 등에 업고 키운 혈육이 앉아있다. 며느리의 미소는 칼날처럼 반짝였다. 설렁탕집, 광장시장에 있는 작은 땅.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었다. 남편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었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안 해. 엄마는 절대 서명 못 해. 엄마! 민준이 고함쳤다. 이번이 인생 역전 기회라고요. 그런 가게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게가, 뭐가 그런 가게래? 오숙자는 벌떡 일어나 숨이 막혔다. 그 가게가 너를 공부시켜준 거야.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야. 그녀는 파일을 움켜잡아 힘껏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흰 대리석 바닥 위로 눈처럼 흩어졌다. 지아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 늙은 설렁탕집 주제에 무슨 경영을 안다고 그래. 그녀의 이빨이 갈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우리를 올려주려 한 기회를 망쳐놓은 인간. 민주는 실처럼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요, 엄마. 서명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면 돼요. 놔라! 이 불효자식! 오숙자는 허우적거렸다. 지아는 비꼬는 미소를 띠며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그 난간이 휘어진 화려한 대리석 계단이었다. 서명 안 하실 거면 다른 수단을 쓰겠습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눈짓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신호였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펼쳐졌다. 민준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그 순간 지아는 어깨로 그녀를 세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오숙자는 휘청이며 차갑고 반짝이는 대리석 계단을 타고 구르기 시작했다. 쿵쿵, 쿵쿵, 쿵쿵. 계단에 부딪힐 때마다 한 조각씩 인생의 기억이 부서졌다. 신체적 고통은 차라리 덜했다. 가슴속의 상실과 배신의 통증이 더 깊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하얀 바닥은 붉게 물들었다. 오숙자는 계단 아래에 멈춰 누웠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들었다. 지아는 평온한 얼굴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의자에 걸쳐 있던 슬기가 만든 목도리를 집어들더니 근처에 철제 티테이블 다리에 한쪽 끝을 묶었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마치 실수로 목도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듯 보이게 하는 장면. 그 사이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응급전화를 걸었다. 네, 응급실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실수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심가에 더 여우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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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그 거짓말은 오숙자의 이미 산산이 부서진 가슴을 마지막으로 도려냈다. 두 사람을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피웅덩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도 체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운 결이었다.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맹세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손길처럼 오숙자의 온 감각을 스며들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쇠사골 국물 내음 대신 병원 특유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눈을 떴다. 무미건조한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심전도기가 삑삑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알렸다. 살아있다니. 이게 살아있는 거냐? 오숙자는 속으로 물었다. 목을 내던져 딸을 부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은 휘어지듯 잠겼고 팔다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무겁게 눌러져 있었다. 공포가 가슴을 옥죄었다. 자신의 몸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엄마! 엄마 깨어났어요. 슬기가 울먹이며 달려들어 그 무기력한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 엄마 깨어났어요. 중년의 의사가 들어와 동공과 반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리고 슬기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는 위기는 넘겼습니다. 다만 머리를 심하게 맞아 운동과 언어 중추에 손상이 왔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주,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의사의 말은 오숙자의 머릿속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했다. 들을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답을 할 수 없다. 완벽한 포로 상태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과 윤지아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연극처럼 짠한 표정이 붙어 있었다. 엄마. 민주는 침대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에 머리를 파묻었다. 엄마가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투시 지아는 뒤에 서서 눈가가 붉어진 듯 연기를 더했다 아마도 저만약일 것이다.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가족 모두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진한 슬기는 형과 형수의 가식에 감동한 듯 형, 언니도 수고 많았어요. 하고 말했다. 오숙자는 그들이 연기하는 가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수백 번 죽었을 터였다. 분노가 가슴을 끌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있는 것뿐, 무기력뿐이었다. 슬기야, 밤새 지켜주느라 수고했겠다. 지아가 다정한 척 말했다. 잠깐 구내식당에 가서 죽 조금 사와. 여기야 우리가 있으니까. 네, 금방 다녀올게요. 슬기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아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고통스러운 연기는 벗겨지고 냉혹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와서 오숙자를 물건 보듯 보았다. 저것 좀 보세요. 식물인간 같은 상태로 누워있으니 뭘 누리겠어요? 민주는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지아야, 혹시 엄마가 완전히 깨어나면 어떡해? 그러면 완전히 깨어난다. 지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의사 말대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평생 눈만 깜빡일 가능성이 크지. 우리 계획엔 전혀 지장이 없어. 오숙자는 숨을 죽였다. 계획이라니. 다행이야. 지아는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슬기가 그 목도리를 들고 들어왔으니 천만다행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다른 구실을 찾아야 했을 거야. 그 말은 오숙자의 심장을 또 한 번 도려냈다. 슬기, 딸이 선물한 그 따뜻한 목도리를 저들이 범행을 은폐하는 소품으로 썼다니. 민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래도 지금 문제는 가게랑 땅이지. 엄마가 아직 서명 안 했잖아. 넌 진짜 어리석어. 지아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엄마가 서명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엄마가 계속 누워있는 한 나는 방법이 있어. 슬기한테 법적 후견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면 돼. 그러면 이 늙은 여자의 모든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와. 광장시장 땅은 이미 롯데랑 연결해뒀어. 가격 좋더라. 그들은 바로 그녀의 평생을 빼앗을 속셈을. 어머니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었다. 오숙자에게 피가 뜨겁게 소용돌이치다. 금세 얼어붙는 기분이 다가왔다. 분노가 차갑고 무서운 침착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기억해야 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모든 말을 새겼다. 어떻게? 손은 움직이지 않고 신경은 마치 절단된 듯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혼 반지는 네 손가락에 남아 있었다. 오래된 금반지. 그러나 여전히 금이었다. 오숙자는 온 힘을 다해 의지를 모아 오른손 집게손가락 하나에 모든 분노를 쏟아넣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마치 바늘끝만 한 차이. 집게손가락이 저절로 한 밀리미터쯤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손가락 끝이 차가운 침대의 난간에 닿았다. 딸까. 심전도기의 규칙적인 소리 속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약한 소리였다. 지아와 민주는 아직도 돈과 명분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그 딸깍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오숙자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아직 의식이 없는 듯 가장했다. 그러나 내면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또렷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한 박자, 두 박자. 그것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쌓인 혐의의 목록, 복수의 다짐이었다. 매 박자마다 고발이 새겨졌고 그 사이의 침묵은 서약이 되었다. 몸은 포로일지언정 정신은 자유로웠다. 그들은 오숙자를 생명 없는 인형으로 생각했다. 무력함이 곧 무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기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무언의 감옥에서 오숙자의 하루하루는 한세기처럼 느리게 흘렀다. 값비싼 가죽 구두가 바닥을 타닥타닥 스칠 때면 민준의 초조하고 불편한 자국을 뾰족굽이 경쾌하게 찍히는 소리에는 지하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간호사들의 부드러운 걸음소리 가운데서는 김아름이라는 젊은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늘 눈에 띄었다. 아름은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다. 수액 주머니를 갈아주고 혈압을 재줄 때 그녀의 손은 늘 따뜻했고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또 사소한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도 그녀가 유일했다. 이상하네. 아름은 차트에 적으며 혼잣말을 했다. 민준이랑 지아가 올 때마다 숙자 아주머니의 맥박이 확 뛰는데 막내딸 슬기가 있으면 수치가 안정돼요. 아름은 숙자 할머니의 이상한 습관도 눈치챘다. 움직일 수 없는 오른손의 검지 손가락이 언제나 규칙 없이 침대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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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치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비밀 메시지 같았다. 어느 밤 휴게실에서 라면을 먹다가 아름은 핸드폰으로 오래된 뉴스 영상을 보게 되었다. 제목은 광장시장의 온기, 그 맛의 집. 화면 속 오숙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에게 뜨끈한 한 그릇을 떠주고 있었다. 장면 하나가 아름의 가슴을 찔렀다. 몇 년 전 기운 하나 없던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자신을 광장시장의 그 국밥집 아줌마가 불러주었고 돈은 됐어. 잘 먹고 사람 되라 하고 말해주었던 기억. 그 한 그릇이 배도 마음도 데워주었고 그 말은 지금까지 아름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아름은 화면을 보며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은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인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움직여 놓았다. 결심이 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다른 간호사들이 다 퇴근한 뒤 아름은 다시 병실에 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오숙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오숙자님, 그녀가 속삭였다. 저예요. 아름이에요. 몇 년 전 광장시장에서 국밥 주셨던 기억하세요? 오숙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지만 손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저는 숙자님한테 일어난 일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숙자님이 제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요? 오숙자는 남아있는 힘을 모아 검지로 짧게 두드렸다. 아름의 심장이 쿵 뛰었다. 그녀는 손에 있던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제가 한 글자씩 읽을게요. 맞으면 한 번만 두드려 주세요. 틀리면 두드리지 마세요. 알겠죠? 말없이 시작된 긴장된 소통이 느릿느릿 이어졌다. 느리고 고되었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름이 천천히 음절을 이어 읽으면 작은 손가락이 난간을 딱 하고 쳤다. 그렇게 하나씩 음절이 모여 뜻이 드러났다. 덫을 놓았어. 밀어 넘어뜨렸어. 아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덫을 넘어뜨렸어. 아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뇌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오숙자도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누군가 그녀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두지 않겠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증거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오숙자의 머릿속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돌아갔다. 가장 가까이에 두고 다닐 수 있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물건 그렇다. 바로 머리핀 비녀였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기념품이자 그녀가 40년 동안 늘 꽂아온 비녀. 그것만큼은 늘 곁에 있었다. 오숙자는 아름의 손을 톡톡 쳐서 비녀를 가리켰다. 아름은 즉시 눈치를 챘다. 비녀요? 숙자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오숙자는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타이핑하듯 소리를 보냈다. 녹음, 너 달라. 아름의 입가에 번뜩이는 표정이 떠올랐다. 대담하고 위험하지만 가능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름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털어 초소형 녹음기를 샀다. 탐정들이 쓰는 전용 기기. 콩알보다 조금 큰 크기였다. 그녀는 손재주를 발휘해 비녀 끝 부분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녹음기를 숨겼다. 버튼은 비녀의 장식 무늬로 교묘히 가려두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지아가 오기 전 아름은 숙자의 머리를 정돈하며 속으로 말했다. 음성으로 활성화되는 모드로 켜둘게요. 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배터리는 12시간은 버틸 거예요. 오늘 밤 근무 때 제가 꺼낼게요. 차가운 은비녀가 머리에 닿는 순간 숙자에겐 뜨거운 힘이 전해졌다. 그 비녀는 이제 기념품이 아니라 칼이 되었다. 문이 열리자 민준과 지아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겉으로는 다정한 척이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숙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숨은 고르고 평온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북이 울리고 있었다. 함정은 놓였고 먹잇감은 이미 안으로 들어왔다. 자기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증거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질 진실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 걸려들기를. 오숙자 할머니는 눈을 꽉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만큼은 고도로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머리에 꽂힌 은비녀는 이제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증거를 모아들이는 제육의 감각이 되었다. 민준과 지아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툼은 거의 곧바로 시작되었다. 슬기는 막 나간 뒤였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위선을 떨 필요가 없었다. 내가 말했잖아.
지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슬기가 자꾸 수상해져. 우리가 위임장 줬더니 며칠 더 생각하겠대. 그깟 시간이 뭐라고. 우린 시간 없어. 왜라운다 게르나더라. 그러니까. 천천히 설득하면 민준의 말은 작고 힘이 없었다. 그 애도 우리 동생이야. 동생? 지아가 냉소 섞인 웃음을 흘렸다. 너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해? 우리를 이 꼴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그 바이오 회사 투자 망하면 네 아버지가 우리를 잡아먹을 걸. 그 녀석 멍청하네. 우리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니. 지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넌 걔를 직접 밀어버렸잖아. 그러고도 뭘 두려워해? 넌 남자야 토끼야 뭐야? 지아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숙자 할머니의 가슴을 내려쳤다. 할머니의 칼날은 이미 칼집에서 뽑혀 있었다. 이미 다 정리해뒀어. 지아는 숨을 고르며 더 가혹하게 말했다. 슬기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그냥 그 할머니를 제주섬 어딘가 시골 양로원에 보내면 돼. 외딴 데로 보내버리면 아무도 못 찾잖아. 그 할머니 사라지면 우리야말로 진짜 효자 행세하며 당당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그 말은 녹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아름은 조심스레 할머니의 머리에서 비녀를 빼냈다. 이어폰을 끼고 한쪽을 할머니 귀에 대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어느 수술칼보다도 날카로웠다. 민준과 지아의 목소리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 그대로 흘러나왔다. 오숙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불덩이 같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확보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아름은 속삭였다. 손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러나 할머니가 손짓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다. 아름이 복도로 나가 물을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의사 당직실 앞을 지나쳤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아가 났고 권위 있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병원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 할머니를 서귀포 평안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철저히 비밀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름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제주? 요양원? 그곳은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외딴 무덤이었다.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몇 시간뿐. 그녀는 다급히 병실로 뛰어들었다. 오숙자 할머니! 그들이 내일 새벽 6시에 데려가려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결의의 섬광이 번쩍였다. 할머니는 손으로 이름을 찍어 단축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시간을 건너뛰는 경주가 시작되었다. 새벽 2시. 병원은 죽은 듯 고요했다. 아름은 휠체어 하나를 끌어들였다. 기적 같은 힘으로 둘은 할머니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아름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감시장치를 다른 환자 기록으로 바꿔뒀어요. 기록에는 지금 숙자님 방이 비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휠체어 바퀴가 어둠 속 복도를 긁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곡소리처럼 들렸다. 매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끝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한 보안 요원이 순찰 중이었다. 숨으세요. 아름은 재빨리 휠체어를 더러운 세탁, 카트 뒤에 밀어 넣었다. 그들은 숨을 죽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순찰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거의 귀 바로 옆까지. 그러다 소리는 멀어졌다.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다. 또다시 출구를 향했다. 후문 직원용 비상구가 열렸다. 어두운 골목.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다. 어서.
운전자는 아름의 오랜 친구였다. 그들은 거의 서로를 밀치며 택시에 올라탔. 빨리! 아름은 소리쳤다. 택시는 서울의 밤길을 달렸다.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화려한 차량 불빛이 병원 정문을 비추며 들어왔다. 지아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오숙자 할머니는 뒷유리 너머로 병원 건물을 돌아보았다. 그 건물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빠져나왔다. 칼날을 품은 채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달아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도망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준비를 위한 행군이었다. 서울 전역을 흔들어 놓을 귀환을 위한. 택시가 느릿느릿 고갯길을 오르자 서울의 답답한 공기는 점점 소나무 향기와 젖은 흙냄새로 바뀌어갔다. 굽이진 산길 끝자락. 오래된 나무숲에 숨어있는 작은 사찰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리는 세속의 때를 씻어내는 듯 맑고 청아했다. 차가 멈추자 한 분의 노라 비구니 스님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얼굴엔 자비가 깃들어 있고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바로 묘화 스님 아름의 외숙이자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다. 수고했구나. 묘화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스님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오숙자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았다. 마치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들여보내라. 이제 이곳이 두 분의 집이다. 관악산의 고요 속에서 오숙자 할머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외부의 적은 없었다. 싸움은 마비된 몸과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안개가 산을 덮을 때부터 시작됐다. 묘화 스님은 불법 후파에 밝을 뿐 아니라 전통 한해의 간이에 능한 분으로 직접 할머니의 치료를 맡았다. 은으로 된 침이 경혈마다 반짝이며 꽂혔다. 찌르는 순간마다 아릿한 통증이 지나갔다. 개미가 살갗을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할머니는 한마디 신음도 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침 하나하나를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도구로 삼았다. 아름은 약탕에 달여진 검은 한약을 한 숟가락씩 정성껏 들였다. 쓴맛이 목을 타고 퍼졌지만 할머니는 삼켰다. 이 쓴맛쯤이 무엇이냐. 배신의 쓴맛 앞에서 이 쓴맛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조차 버거웠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한 번에 한 동작씩 작은 성취를 쌓아갔다. 손바닥을 침대 가장자리에 걸고 몸을 일으켜 보았다가 다시 쓰러졌다가 또다시 일어섰다. 땀이 옷을 적셨고 몸은 욱신거렸지만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살아야 했다. 건강해져야 했다. 돌아가야 했다. 복수의 서약이야말로 최고의 재활제였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다른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직 못 찾았어? 윤지아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서울도처를 샅샅이 뒤져. 병원은 소란스러웠다. 병원장은 재계의 압력 앞에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식돼 기진맥진해졌다. 모두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슬기에게 쏠렸다. 네가 엄마 도운 거 아니냐? 민준이 동생을 몰아붙였고 슬기는 아름이 당부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다. 몰라요. 저도 엄마가 걱정돼요. 그들 도시의 혼란과 산중의 정적은 묘하게 교차했다. 수주간의 땀과 인내 끝 어느 새벽 할머니는 소나무 줄기를 붙잡고 혼자 서보려 했다. 두 다리는 떨렸고 균형을 잃어 인해 낙엽 위로 그대로 엎어졌다. 아름이 달려들어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아름이 다급히 물었다. 할머니는 아름을 올려다보고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가늘고 어눌했지만 의미 있는 한마디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아름은 말을 잃고 기쁨에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말하셨어요. 할머니가 말하셨어요. 그 순간은 재탄생의 순간이었다. 소리를 내는 첫 발걸음이 깨지면서 쇠사슬 하나가 풀려났다. 이후 회복은 기적처럼 속도를 냈다.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고
걸음도 몇 걸음씩 늘어났다. 몇 주 뒤 할머니는 낡은 동전경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사람은 예전의 상냥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은 예리해졌다. 주름은 다만 수고의 흔적이 아니라 복수로 새겨진 문양처럼 보였다. 묘화 스님은 가위를 들고 할머니의 긴 머리를 짧게 잘라주었다. 단정한 짧은 머리는 권위와 실용을 더했다. 이제 할머니는 오래된 헐거운 옷이 아니라 헌영 호에서의 간소한 법복을 입고 있었다. 빛나는 은비녀를 손에 든 할머니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사람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칼이었다. 아름이 들어와 말했다. 할머니, 거의 다 나으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 쪽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맑고 단호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녀는 은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다. 그들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 롯데 호텔의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불빛으로 환했다. 크고 작은 언론사에서 몰려온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카메라와 캠코더가 연단을 향해 겨눠져 있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유명한 곰탕집 주인 오숙자 여사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움직임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명품 드레스를 몸에 딱 맞게 입은 윤지아가 단상 위로 걸어올랐다. 지친 기색을 감추려 또렷하게 화장을 했지만 눈가를 부풀려 마치 울다가 붓게 한 듯 연출해 놓은 표정은 오히려 더 연극적으로 보였다. 뒤에 선 강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절절한 효심을 연기하고 있었다. 지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연기하듯 흐느꼈다가 말을 이었다. 기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시어머니 오숙자 여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가족이 직접 찾아다녔습니다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아는 민준을 돌아보며 다정한 눈빛과 위로의 표정을 보냈다. 남편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이름만 부른 채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완벽한 각본이었다. 효심 깊은 며느리, 가엾은 아들. 온 나라가 그들의 슬픔에 공명할 것이라는 계산이 익혔다. 오늘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는 듯했다. 가족을 대신해 어머니를 찾아주실 분께 1억 원의 현상금을 내놓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기자들은 내일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인위된 애절함을 깨는 소리가 났다. 보제마마메. 회의실 맨 끝에 커다란 오크문이 힘차게 열렸다. 모든 소리가 멈추었다. 수백 개의 시선과 수십 대의 렌즈가 동시에 문 쪽으로 돌려졌다. 복도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한 여인이었다. 아이보리색 정장 한 벌을 입은 그녀는 단정하고 힘있는 자태를 가졌고 짧게 다듬은 머리는 이마를 드러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고 맨홀로 블라닉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 변호사, 조영민 변호사가 따랐다. 회의장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주는 입을 다물고 넋이 빠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 정교하게 연출한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지아는 마치 가면이 깨지는 듯 얼굴이 딱 굳어졌다. 바로 그 여인이었다. 오숙자 여사님. 그러나 예전에 온화하고 수고하던 곰탕집 주인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 서 있는 이는 마치 항권좌의 여왕 같았고 포식자의 기운을 풍겼다. 오숙자 여사는 기자들 사이를 침묵 속에 걸어왔다. 플래시 소리는 천둥처럼 터졌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선은 연단 위에 두 사람, 지아와 민준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며느리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닿을 만큼 짧았다. 오숙자 여사는 지아를 내려다보고 낮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 따위는 없었고 냉소만이 가득했다. 며느리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네.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이 아니라 맑고 단단한 강철 같았다. 네가 연출한 그 연극 정말 감동적이더구나. 나도 잠깐 눈물이 날 뻔했어. 지아는 말을 잃고 더듬거렸다. 어머님, 어머님. 그러나 말이야. 오숙자 여사는 마이크들이 가득한 쪽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다. 1억 원이야말로 우리가 찾을 돈이 아닐까 싶구나. 한숨에 공백을 두고 그녀는 잠깐 멈췄다. 장면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아마도 그 돈은 당신들의 양심을 찾는 데 쓰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회의장은 술렁였다. 민주는 휘청하며 무너질 듯했다. 지아는 충격에서 가까스로 체면을 지키려 손을 뻗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오숙자 여사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좀 더 가까이 숙여 며느리의 귀 바로 옆에 대고 낮고 냉정한 속삭임을 전했다. 그 목소리는 지아에게만 들릴 만큼 가까웠지만 마이크 사이로도 은근하게 전해져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아주 고요한 곳에 다녀왔네, 얘야. 도레나이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음미했다. 거기서 아주 재밌는 녹음 하나를 다시 들었지. 윤지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완성된 가면이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다. 가식 아래로는 있는 그대로의 공포만 남아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기자회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숙자 여사는 두 번째 술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냉정하고 단호한 법의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집행관이 평창동의 저택 초인종을 눌렀다. 잠 못 이룬 듯한 다크서클이 진 윤지아가 문을 열었다. 집행관은 정성스럽게 봉인된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그 속에는 법률 용어로 깔끔하게 정리된 요구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변호사 조영민은 오숙자 여사를 대리해 다음을 청구했다. 첫째, 강슬기 명의로 작성된 재산관리 신탁 서류의 무효 확인. 근거는 명확했다. 재산의 실소유주인 오숙자 여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류가 작성되었고 서명자인 강슬기는 속임수에 빠져 제 의사로 서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둘째, 오숙자 여사의 자산 전부에 대해 즉각적인 동결 명령 계좌, 부동산 영업권 등을 내려달라는 청구. 셋째, 최근 6개월간 국밥집의 회계장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명령 횡령, 유용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것. 요구 하나하나가 지아의 계획을 직격했다. 자금줄이 단번에 조여졌다. 그들은 이제 한 푼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오숙자 여사는 압박을 더하기 위해 신라호텔 별실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세 자녀가 모두 참석했다. 슬기는 어머니 곁에 앉아 눈은 부어 있고 머리는 숙여 있었다. 민준과 지아는 마주 앉아 식은 얼굴이었다. 오숙자 여사는 지아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식들만 뚜렷하게 바라보았다. 슬기를 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슬기야, 엄마는 네 탓 안 한다. 넌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누가 진짜 널 사랑하는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민준을 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강민준, 네 피가 내 피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진실을 말해라. 엄마로서 용서할 여지가 있을지 검토하겠다. 그 말은 전략이었다. 그날 밤 저택 안은 폭발 직전에 화약꽃처럼 번뜩였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녹음 파일도 봤어. 우리가 졌어, 지아야.
우리가 엄마께 사과하자. 민준이 방안을 걸어다니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니사! 지아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에 강하게 내려쳤다. 5자국이 선명히 찍혔다. 졌다고? 그런 단어는 윤지아의 사전에 없어. 사과한다고 끝나냐? 넌 무능해. 실패작이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겠어? 지아의 눈은 이글거렸다. 민준은 자존심이 크게 상한 듯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럼 너는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를 부추긴 거 아니냐? 네가 엄마를 밀어넘긴 거잖아. 그게 어쨌다는 거야? 지아는 미친 듯 웃었다. 난 겁쟁이가 아니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궁지에 몰린 지아의 잔혹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장모의 약점을 발견했다. 오숙자 여사에게 끝까지 버티게 하는 한 가지 약점. 그건 바로 강슬기였다. 지아는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는 척했다. 그리고 더 잔혹한 계획을 떠올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슬기라는 아이다.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 다치게 하지 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싶진 않다. 그냥 잠깐 조용히 해주면 된다. 다음 날 극도의 불안에 흔들리던 슬기는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슬기야, 나 아흐름이야. 어머니 일로 긴급히 할 말이 있어. 왕십리역 근처 공사장으로 와. 혼자 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흐름? 어머니를 돌보던 그 간호사였다.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슬기는 의심 없이 택시를 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겪었던 일보다 더 잔혹한 함정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함정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그녀가 존경하던 바로 그 신우이였다. 왕십리의 폐허가 된 공사장은 핏빛 노을에 잠겨 있었다. 콘크리트 골조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숨 넘어가는 소리처럼 삭막한 휘파람 소리가 났다. 강슬기는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가방을 껴안고 아름의 모습이 보일까 두리번거렸다. 이곳은 너무나도 적막해서 한 발짝 한 발짝이 겁이 났다. 아음 언니? 그녀가 목이 떨리는 소리로 불렀다. 무서움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답은 친숙한 음성이 아니었다. 건축 자재 더미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나운 얼굴에 사내셋이 걸어나와 슬기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누구 찾으러 온 거냐? 그들 중 하나가 이빨이 누렇게 드러나며 비웃었다. 슬기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여기 누구시죠? 누가 보냈나요? 착한 언니 하나지. 우두머리가 다가서며 말했다. 언니가 잠시 휴가를 보내주고 싶대. 그들은 슬기를 애워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런데 한 녀석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날아온 쇠막대기가 그자의 얼굴을 스쳐나갔다. 세 사람은 순간 움찔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네 남자가 나타났다. 키 크고 단단한 체구, 전문 경호원처럼 보였다. 선두에는 표정이 서늘한 조영민 변호사가 서 있었다. 조 변호사님? 슬기는 얼어붙었다. 지하의 부하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으르렁거리며 외쳤다. 너희 누구냐? 말없이 검은 양복의 네 남자가 달려들었다. 난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신속하고 정확했고 잔혹하기까지 했다. 1분도 채 안 되어 세 포악한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영민 변호사는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듯 그들 위를 지나 슬기에게 다가갔다. 아직 멍한 표정의 그녀에게 무선 이어폰 하나를 건넸다. 강슬기 씨, 오숙자 어머님이 이걸 듣길 원하십니다. 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저편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윤지아의 것이었다. 뭐? 실패했다고? 쓸모없는 것들! 여자애 하나도 못 잡겠냐? 당장 찾아! 서울을 다 뒤져서라도 찾으라! 반드시 입을 다물게 만들어라! 지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슬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를 침묵시키라는 명령.
자신이 존경했던 시누이, 자신이 사랑하던 오빠가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밝혔다. 모든 망설임과 혼란은 산산이 부서졌다. 남은 것은 뼈를 깎는 현실뿐이었다. 슬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열이 터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자의 허탈과 깨진 믿음에서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그때 검은 차량이 공사장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뛰어들어가 딸을 껴안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가만히 서서 고요히 슬기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슬픔과 단단한 결기가 함께 있었다. 슬기가 눈물로 빨갛게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자 오숙자 여사는 차분하고도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엄마를 믿겠니? 그녀는 다가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슬기야. 그들이 달라지게 할 수는 없어. 오히려 네가 약해 보일 뿐이야. 그녀는 손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려는 대신 슬기의 턱을 들어 올려 딸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이제 선택해. 계속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숨어서 올 것인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일어나 우리가 가진 걸 되찾을 것인가? 슬기는 어머니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기 자신이 비쳐 보였다. 연약하고 순진한 소녀.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불길이 켜져 있었다. 분노와 결심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눈물을 털어내고 손을 들었다. 떨리던 목소리가 굳세게 바뀌었다. 저 엄마를 도울게요. 오숙자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비극 이후로 처음으로 번진 얼굴이었다. 그러나 오래전의 따뜻함이 아닌 장군이 장병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좋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네가 약한 양 때 역할을 정말 잘해라. 그렇게 새로운 기물이 하나 보드에 올라갔다. 적진 한가운데에 놓인 중요한 말 한 개. 강슬기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나온 듯한 몸짓으로 윤지아의 품에 파고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온몸이 떨리고 소리는 끊겨 나왔다. 언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녀는 흐느끼며 더듬거렸다. 이 일에 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서류요? 내가 다 서명할게요. 제발, 제발 이 일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윤지아와 강민주는 서로를 보고 흡족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어린 양이 길들여졌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지하철 위로 윤지아는 슬기의 등을 어루만지며 설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했어, 슬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잘했어. 그들은 위임장 뭉치를 건넸다. 슬기는 펜을 쥐고 손을 떠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서명을 하려는 순간 어머, 죄송해요 하며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척했다. 그것은 불과 2초 남짓의 동작이었다. 그녀가 탁자 밑으로 몸을 숙여 펜을 주울 때 재빠르게 한 작은 자석 달린 금속 장치를 탁자 밑면에 붙였다. 초소형 카메라였고 나사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서명을 마친 슬기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꽉 닫았다. 윤지아와 민주는 뒤돌아보며 비웃음을 삼켰다. 그날 밤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고 확신한 둘은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했다. 술기운과 승리의 달콤함은 그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다. 봤지? 윤지아는 와인을 홀짝이며 입술을 비틀었다. 내 말이 맞았잖아. 그 애는 정말 바보야. 조금 겁주니 바로 무너지더라. 의외로 아무 의심도 안 했네. 민준이 안도의 숨을 쉬며 잔을 채웠다. 이제 서류만 효력 생기면 끝이야. 그 허름한 국밥집이며 광장시장의 땅이 드디어 우리 것이 돼. 우리 거? 아니 내 거지. 윤지아는 거만하게 바로잡았다. 내가 없었으면 너도 오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너 애초에 엄마를 계단에서 밀 생각이라도 했겠어? 너처럼 못난 놈은 못했을걸? 이건 전부 내 계획이었어.
네, 네. 전부 지아님 덕분입니다. 민주는 재빨리 아첨했다.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오숙자와 조 변호사는 태블릿으로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말과 제스처, 승리감에 젖은 표정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오숙자는 화면을 끄며 단호하게 말했다.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초대장들을 보내라. 일주일 뒤였다. 신화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윤지아와 강민주는 자회사 이사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아 당당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의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회의장의 문이 쾅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오숙자 흰색 정장 차림으로 조영민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조 변호사가 크게 말했다. 저희는 이 회사의 주주 자격으로 왔습니다. 정관에 따라 경영진에게 질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진표 회장은 찡그렸다. 오숙자 씨? 여기에 어찌? 회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주분들께 몇 가지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오숙자는 평온하지만 강한 어조로 답했다. 허락을 기다릴 틈도 없이 조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아 뒤 대형 스크린을 연결했다. 무슨 짓이야? 경호는 어디에 있나? 윤지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커다란 화면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네가 직접 밀었잖아. 도대체 뭘 두려워하냐? 윤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아연실색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주에 불과했다. 화면은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장면은 민준과 윤지아의 화려한 응접실. 두 사람이 집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그 애는 그냥 바보야. 조금 겁주면 바로 무너질 거야. 엄마를 계단에서 밀 수 있겠어? 병원에 놔두고 갈 수 있겠어?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야. 밤의 축하 자리에서의 대화가 생생히 드러났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 쇼는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났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손가락질,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윤지아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른 뒤 주저앉았다. 연단 위에서 윤진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경악한 표정이었다. 그동안의 위험은 분노와 수치로 빛을 잃고 그는 말문을 잇지 못했다. 이 인간들. 회장은 다급히 소리쳤고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오숙자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서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아들을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희도 복수의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차갑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게임은 끝났고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오숙자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파편만 남았다. 한국 언론은 그것을 빙장의 여왕의 몰락이라 칭하며 재벌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숙자에게는 그저 악몽의 마침표였을 뿐이다. 늦었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강민준과 윤지아는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잘난 젊은 남녀가 아닌 푸른 회색 수의를 입은 초라한 인간들일 뿐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에 대한 상해죄와 재산 편취 공모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주모자인 지아는 15년을 선고받았다. 다 네 탓이야. 지아는 삐걱거리는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써댔다. 증오로 충혈된 눈이었다. 내 탓이라고? 민주는 비꼬듯 웃었다. 누가 엄마를 밀었지? 누가 날 괴물로 만들었지? 바로 너야.
윤지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우리 속에서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었다. 두 사람은 이제 차갑고 긴 벽 안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오래도록 갉아먹을 것이다. 신화그룹도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윤진표 회장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그는 딸을 배제하며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고 자신의 지분을 급매했다. 평생 쌓아올린 제국은 흔들렸고 지아와 민준이 목숨 걸고 줬던 돈과 명예는 허무하게 사라졌다. 한 달 뒤 오숙자와 슬기는 광장시장의 그 국밥집 앞에 섰다. 낡은 간판과 익숙한 나무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웃음도 눈물도 행복도 상처도 모두 담겨 있었다. 엄마, 이곳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슬기가 조용히 물었다. 숙자는 잠시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고인이 된 남편의 그림자가 어슴풀에 남아있는 듯한 공간을 천천히 바라본 뒤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팔자꾸나. 그녀가 말했다. 저 큰 저택도 함께 팔 거다. 이곳은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을 담고 있어. 매일 그 기억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새로이. 기쁨만 남을 곳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자꾸나. 그녀는 그렇게 했다. 회수한 자산의 일삼은 남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으로 내놓아 과거 아흔처럼 가난한 의대생들을 돕는 장학금으로 썼다. 또 일삼은 절과 외로운 요양원을 돕는 데 기부했다. 나머지 소량만 남겨 새 출발에 썼다. 6달 뒤 강원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하얀 모래와 잔잔한 어촌이 산 아래 자리한 곳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엄마와 딸의 밥집이었다. 엄마와 딸의 밥집. 안은 따뜻하고 깨끗했다. 슬기는 더 이상 연약하고 위축된 소녀가 아니었다. 주인으로서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고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부엌에는 오숙자가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 한 그릇을 퍼담고 있었다. 국물의 고소한 향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더 이상 솥뼈국을 끓이지는 않았다. 그 메뉴는 과거의 몫이었다. 해걸음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뒤 두 모녀는 나란히 마당의 나무 탁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노을은 바다와 하늘을 불타는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엄마, 행복하세요? 슬기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숙자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바다를 응시했다가 손끝으로 은빛 비녀를 쓰다듬었다. 비녀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과거와 이어진 따뜻한 기념품이었다. 숙자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편안했다. 그래, 그렇구나. 행복해. 때로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더구나. 맛있는 한 끼를 차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행복이더구나. 슬기야. 그들은 그렇게 바다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복수나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소박하고 잔잔한 평화였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얻은 가장 달콤한 승리였다.